기계 컴퓨터를 쓰지 않고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했던 천문학자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시도인 거예요. 심지어 컴퓨터가 없었다고요? 저걸 다시 손으로 한 거예요. 아, 수기로? 아니, 이때 컴퓨터가 없었나요? 기계 컴퓨터가 이때 있긴 했는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수준이 안 됐었군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진짜.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1광년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조 4607억 3047만 2580.8km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커도 너무 커서 뭘 알아보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지의 영역, 우주의 비밀을 캐기 위해 우리 우주는 우주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해냈는데요. 과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가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얼마나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과장창 오늘은 인간이 실제 관측한 우주, 그리고 컴퓨터로 돌린 시뮬레이션 속 우주, 그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 지웅배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거로 장난치기 창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오, 네. 오늘도 지용배 곽헌님 모셨습니다. 우주를 만든다. 물론 진짜 우주는 아니고 이제 컴퓨터 속의 가상의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만들고 그 가짜 우주랑 관측한 우주를 비교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딱 제목이 그렇죠. 오늘 네네.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과연 시뮬레이션으로 인간이 관측한 실제 우주를 얼마나 반영하는 완벽히 구현할 수 있을까? 입니다. 기술이 지금은 또 워낙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일 은하를 뭐 조금만 더 가까이서 뭐 볼 수 있다면 막 탐험도 갈 수 있고 그죠? 막 행성이나 별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뭐 가볼 수 있고 가보는 이렇다면 게 제일 좋죠. 사실 굳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천문학의 신비한 영역이지 않을까. 우리 은하에 거울이 없어서 못 본다는 것조차도 그러니까요. 상처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거울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나는 큰 나를 고민. 못 봐. 그러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건가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수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작 해봤자 100년 남짓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몇 세대를 걸쳐서 쭉 관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길어야 1000년 동안 벌어진 변화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참 슬프게도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진화는 기본 1000만 년 스텝이에요. 1000만 년, 수억 년, 수백억 년에 달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 안에서는 우주를 아무리 여러 번 관측해도 유의미한 변화, 어떤 차이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형성 과정을 수학적으로 아무리 정확히 기술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 과정을 거쳐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모델에 적용했을 때 시간을 빨리 돌려서 얘가 진짜 그러한 과정으로 슉슉슉 변하는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서 시간을 빨리 감게 하면서 우주의 진화가 진짜 관측과 맞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죠.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조그만 장치, 그렇죠. 일종의 시뮬레이션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만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들을 넣어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에 관해서는 넣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런 은하의 모양이 생겨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좀 적당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당연히 컴퓨터가 최소한 펜티엄은 나온 다음에 펜티엄. 그죠?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이겠죠?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거든요. 시뮬레이션이란 단어도 되게 세핀 단어 같잖아요. 그쵸. 새로운 단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기계 컴퓨터를 쓰지 않고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했던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 배경이 되는 이론부터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면 행성 2개가 지나간다거나 은하 2개가 서로 근처를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 서로 중력을 주고받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중력을 주고받는 입자가 2개밖에 없다면
그러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두 개는 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처럼? 손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점이 하나만 더 늘어나도 이젠 복잡해져요. 이거 뭐 거의 난제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되게 그렇지 세 개밖에 없는데. 삼체 문제라고 해서 쓰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A 물체, B 물체, C 물체가 있다고 하면 A 물체한테 중력을 가하는 건 B도 있고 C도 있죠. 네. 근데 그건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얘가 살짝 이동하면 그 이동한 위치에서 다시 또 다른 중력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복잡한 상호작용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냐면 찔끔찔끔 실시간으로 이동시키면서 그걸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샘플링을 해서 네. 정말 하나의 대수적인 답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약간 움직여보고 그 다음 계산하고 또 움직여보고 계산하고 하면서 일종의 근사값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은하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이젠 난이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은하가 하나의 강체,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라고 가정하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지 아니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은하 하나 안에만 별이 뭐 수천억 개, 수조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그 각각의 별을 다 포인트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수천억 개, 여기 수천억 개, 얘네가 서로 중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생각해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상대방 은하에서 수천억 개 전끼리 다 중력을 주고받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두 번째 포인트도 수천억 개의 중력을 다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포인트가 몇 개예요, 대체? 엄청 수천억 많죠. 개 곱하기 수천억 개. 아.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시도인 거예요. 대학원생도 못하나요? 그건 대학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라면 네. 할 수 대학원생은 있습니다. 합니다. 대학원생을 예. 할 수 있을 건데 에릭 홈버그라고 한 천문학자가 여기서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요. 중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내가 느끼는 중력은 4배 약해지고 네.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는 게 또 있어요. 전자기력? 뭐 전자기력, 그쵸? 즉 전구의 밝기. 그러네요. 광도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밝기가 일정한 전구를 세워놓고 2배 먼 거리로 가면 당연히 그쵸? 어두워지죠. 별빛은 예. 더 4배 더 넓은 면적으로 퍼져나갈 테니까 우리가 보는 조도라고 하죠. 네. 플럭스는 4배 어두워질 겁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에서 홈버그가 되게 기발한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단순화해가지고 뭐 포인트가 50개가 있는 은하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50개 곱하기 50개나 되는 점끼리의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이 결국에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저 점 전체로부터 당하는 중력의 합은 네.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저 전구 전체 밝기와 같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걸 중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밝기로. 결국에 만약에 제가 A 은하가 있고 B 은하가 있다고 할 때 한번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떤 식의 계산을 하는 거냐면 왼쪽에 그림을 볼게요. 까만 점이 있고 뻥 뚫린 점들이 있죠. 흑돌, 백돌이 아, 네.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개의 네. 은하를 시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흑돌로만 이루어진 은하가 있고요. 네. 백돌로만 이루어진 은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넓은 방 안에서 흑돌에 해당하는 저 위치에다가 전구를 다 세워놔요. 네. 그리고 백돌의 위치에다가도 전구를 다 세워놔요. 왜?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돌 은하가 상대편 흑돌 은하에게서 받는 총 중력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조도기를 갖다 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첫 번째 백돌에서 서서 조도계로 흑돌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하나하나 흑돌에 의한 중력 다 따로따로 구해서 합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전체 조도의 합을 그냥 재버리면 편안하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를 중력을 조도로 치환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천재인 것 같아. 굉장히 이름은 무슨 해충 스프레이처럼 생겨가지고. 홈버그. 네. 이름 가지고 그러지 마요. 사람 이름 가지고. 그러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기발하죠. 심지어 컴퓨터가 없었다고요? 저걸 다 이제 손으로 한 거예요. 아, 수기로? 네. 아니, 이때 컴퓨터가 없었나요? 기계 컴퓨터가 이때 있긴 했는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수준이 안 됐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백돌 모두에 대해서 중력의 세기를 재고 흑돌 모두에 대해서 중력의 세기를 잰 다음에 살짝 시간이 흘렀을 때를 가정하고 백돌과 흑돌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는. 그럼 그게 이제 다음 스텝 스냅샷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뀌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각자가 움직이게 그걸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죠? 얘가 느끼는 중력은 알지만 중력을 얼마나 느낄지만 알면 지금 이 백돌이 가지고 전체 있던 흑돌에 속도로? 의한 중력으로 이쪽으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아. 거와 같이 이제 네. 움직임을 갖고 그러면은
노가다는 노가다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저 전구를 찔끔찔끔 변화시키면서 자리 바꾸면서 또 재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왜 수능에서 그 뒤에 맨 뒷자리에 3점짜리 문제 마지막 문제 풀 때 맞아요. 노가다로 다 그리잖아요. 그거 뭐 맞습니다. 벽돌 뭐 하면 벽돌을 한 50개 그려. 컴퓨터가 지금 계산하는 건 똑같네요. 똑같은데 맞아요. 계산 대신에 빛의 밝기를 본 것뿐인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럼 이제 백돌 부분에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지는 사람이 조금 움직이고 한 5cm 움직이고 다시 체크하고 맞습니다. 찐 노가다로 네. 그냥 핸드메이드로. 역시 대학원생이 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네.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충돌 전의 상황이 왼쪽 케이스이고요. 네. 이제 두 개의 백돌, 흑돌, 은하가 부딪혀서 좀 시간이 지난 뒤의 상황을 오른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흑돌 백돌이 기가 이제 막히다. 약간 겹쳐지는 모양새로 약간 그러면서 지금 휘저어 놓으면서 흑돌의 일부가 백돌에게 흡수됐고 네네네. 백돌의 일부 팔 하나가 흑돌한테 섞였습니다. 서로 약간 그 팔짱 낀 모양새처럼 오. 약간 겹쳐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역시. 재밌는 게 저거 보시면 원래는 동그란 은하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물론 점이 별로 없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돌하다 보니까 좀 뭐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팔도 생기고.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나선팔. 나선팔. 네.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당시 홈버드가 어떤 결론을 만드냐면 타원 은하가 충돌해서 쭉 늘어지면 그게 나선팔이다. 그 중력에 매달려서 마치 그 생쥐를 데리고 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줄줄줄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팔일 거다. 네. 나름 괜찮은 그러니까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결과예요. 실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선팔을 갖고 있는 예쁜 나선 은하끼리 충돌을 하면 네. 별들의 궤도가 랜덤하게 뒤섞이면서 특별한 분포를 볼 수 없는 펑퍼짐한 은하가 돼요.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이랑도 관련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될까요? 가장 균일한 형태, 가장 무질서한 형태가 네, 되는 게 뭐 바로 그렇게 볼 수 이거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각도로 부딪히든 상관없이 나선 은하끼리 충돌하면 더 커다란 타원 은하로 되는 게 지금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때는 정말 애써 손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소적으로는 저거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걸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네. 오류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컴퓨터를 써가지고 아. 분석을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저 때도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를 많이 할 수는 없었고요. 은하 하나마다 뭐 점 한 뭐 100개 정도만 써가지고 여러 개의 점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은하를 만듭니다. 네. 아까 홈버그 방식이랑 큰 차이가 없긴 하네요. 대신 그림상으로 대학원생을 봤을 좀 살 수 있게 해줬다. 네, 대신 이제 그거를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납작한 나선 은하가 충돌하면서 네. 길게 뭔가 별들의 꼬리가 만들어진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저 논문을 쓴 사람이 둘 형제예요. 그래서 툼니 형제가 되게 유명합니다. 저 1번 -1번 보면 네. 무슨 블랙홀이 하나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은하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서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은하 두 개를 다 똑같이 커다랗게 가정하진 않았고요. 하나는 중심으로만 봤군요. 하나는 되게 가벼운 은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흡수된 모양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가벼운 네. 은하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막 휘저어 놓는 휘젓고 다니는 이제 그런 걸 본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 툼니 형제의 논문이 오늘날의 그 컴퓨터로 은하들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첫 시초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EDM의 시초일 수도 있습니다. 이 툼니 형제가 그 홈버그의 아이디어에서 뭔가 그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연구로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뭐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에 저 시뮬레이션은 두 은하가 충돌할 때 네. 은하에 살고 있는 개별적인 별 입자끼리 중력을 모두 다 고려하자. 그렇죠. 네, 그 어떤 철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홈버그의 방법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거나 우주의 원리가 많이 있다면 사실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수를 임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말한 건 일반론이었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런 예쁜 구상 두 개가 만난다면 타원 두 개 만난다면 어떻게 되는가였는데 정말 중력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좀 꽤 정확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 거랑 내 눈으로 보이는 그 관측이랑을 이제 일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주먼지님은 실제 관측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자신 거죠. 그럼 이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개해드린 초창기의 그 시뮬레이션 역사에서는 어떤 것만 본 거냐면 중력의 효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런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개수가 많은 입자들끼리를 가지고 계산했다라고 해서 N바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엠바디. 네, N체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주는 중력으로만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게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살고 있는 은하들을 얼마나 밝은 은하가 몇 개 있고 얼마나 어두운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은하들의 밝기에 따라서 개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저 그래프에서 X축은 은하들의 개별적인 밝기예요. 절대 광도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은하, 네.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은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Y축은 그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당연히 엄청나게 밝은 은하로 갈수록 개수가 적겠죠. 줄겠죠. 네. 네.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작고 미지근한 은하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기 잘 보시면 observation 파란색의 곡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theory라고 되어 있는 빨간 곡선이 보입니다. 네. 잘 보시면 실제 관측된 분포랑 우리가 중력만 고려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보이는 분포랑 다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추세는 맞지만 네. 실제 크게 뭐 이렇게 관측은 약간 흐린 눈하고 보면은 얼핏 모양은 비슷해 그치, 보일지도 200m 모르겠으나. 바깥에서 보면 네. 근데 저 정도 오차가 나타나면 저건 설명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다른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잘 보시면 정확하게 양 끝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맞아요. 그렇죠. 가운데 딱 일치하는 점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오른쪽에 제일 무겁고 밝은 은하들의 개수를 보면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관측되는 은하들은 없네.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쟤네들은 밝은 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은 애들이니까 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러네. 관측에서 안 보이는 건 진짜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네. 거군요. 그리고 저기 질량이 가벼운 쪽으로 또 가면 마찬가지로 관측보다 시뮬레이션이 더 많은 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안 보일 수 있겠죠. 맞아요. 어두우니까. 저거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측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저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 없는 것과 같이 그쵸.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저건 무엇을 이야기할까? 중력만 고려해가지고 우주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주가 완벽히 재현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효과를 고려해야 되냐면 사실 우주는 딱딱한 둔탁한 중력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히 현란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유체역학의 세계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주먼지님이 몇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던 것도 댄싱, 네. 댄싱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주먼지를 휩쓸어 가는 것도 일종의 유체역학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조악하긴 하지만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가스 물질이나 아니면 뭐 액체 같은 것도 다 네. 유체이기 때문에 그런 흘러가는 애들끼리 어떻게 복잡하게 작용하는지 그게 유체 역학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무거운 은하를 볼게요. 네. 무거운 은하들은 또 뭐가 많냐면 그 중심에 굉장히 왕성한 블랙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블랙홀은 물질을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되게 뜨겁게 달궈진 원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뜨거운 온도로 인해서 주변의 가스 물질이 막 뿜어져 나와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에 너무나 난폭한 블랙홀에 살고 있다면 은하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가 좀 그 근방이 좀 텅 비겠네요. 난폭한 친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가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치,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은하를 말하는 거니까. 네. 근데 고전적인 시뮬레이션 빨간 그래프에서는 그런 유체역학적인 효과를 고려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만 있는 거니까. 얘가 네. 뭐가 뿜어져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겁다. 그냥 무거우면 장땡인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거워도 블랙홀에 의한 피드백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안 흩어지고 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관측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무거운 은하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항성 질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은하 질량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벼운 은하에 대해서도 네. 유체역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애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은하 자체가 너무나 질량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별이나 가스를 붙잡을 만한 중력이 되게 약한 편입니다. 만약에 은하 안에서 작은 폭발이라도 하나 뽕 터진다면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선 또 뭐가 있죠? 초신성의 폭발. 그러네. 가벼운 은하들은 갓 태어난 네. 진화가 빠른 무겁고 어린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금방금방 진화를 마치고 다 터져버려요. 혼자 있어 터져버리면 형제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네요. 네. 그쵸. 여기 퐁퐁퐁퐁 이러면서 뭐 다 날아가고. 그치. 근데 이제 중력만 생각할 때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태양풍처럼 네. 무언가 압력으로 날아가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가벼운 은하들에서도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가벼운 은하가 살아남아 버렸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럼 절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그럼 유체역학적인 내용을 여기 넣어야 되는데 우리 날씨 네. 왜 못 맞히냐? 유체역학 맞추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변수가 예. 너무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천문학적 스케일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역학이 유독 더 왜 중력을 고려한 것보다 복잡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중력은 멀찍이 떨어진 두 입자가 중력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이 입자랑 얘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체역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유체 입자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에서건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처럼 엄청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걸 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변수들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게 제가 실제 연구할 때도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그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뉴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죠. 너무 네. 뉴런처럼 생겼죠. 이게 은하라고요? 저게 우주에 살고 있는 그 은하들의 분포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그 가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가상 구조예요. 네. 우리 은하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거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뉴런처럼 보인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 가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 작은 은하들이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럼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만 딱 세팅을 하고 이제 시간을 빠르게 감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랑 뭉치고. 물질이 모여들 거고 네. 그러면 저렇게 높은 밀도로 반죽된 곳은 막 매듭이 지어지고 가닥이 길게 만들어지고 또 그 가닥을 따라서 은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네. 하게 되는 거죠. 초기 요동, 초기 네. 조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레제님이랑 저랑 어렸을 때는 혹은 엄마 뱃속에서는 뭐 외모 비슷했어요. 큰 차이 없.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이런 미세한 차이 차이를,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비슷했습니다. 근데 저 이미지는 확실히 진짜 그 거미줄처럼 되게 네. 촘촘하게 다 이어져 있는 이어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사이가 이제 빈 공간들이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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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리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이고요. 되게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제 저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아주 좋은 성능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한번 잠깐 퀴즈. 네. 저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가장 작은 데이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질량점, 질점. 그러니까 저 시뮬레이션 속을 떠돌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질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와. 우주니까 가장 작은 단위. 네. 계산할 때 이걸 너무 작게 하면 계산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해상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저는 아, 상상이 안 가는데. 태양질량의 저 은하잖아 저게. 네. 네. 태양 50억 기준으로 배. 태양에 50억 배? 점 하나가? 약간의 비웃음을 보면서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봐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주기활성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시뮬레이션이 되지. 그럼 난 그러면 난 태양. 나도 태양 질량. 태양 질량. 태양 질량.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아직도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아. 저기서 사실 가장 작은 점 하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0만 배 정도입니다. 100만 배. 그러면 네. 50억 배는 너무 컸지만. 구상성단 정도 하나 되는 질량이 최소 단위인 거예요. 아. 그것보다 더 작은 세밀한 구조는 아직도 못 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뮬레이션으로도 이제 구현이 안 되는, 계산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디테일이 네.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유체역학적인 것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물론 해상도가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결과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결과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일러스트리스 저 결과 있잖아요. 네. 네. 저걸로 구현된 시뮬레이션 은하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더라. 근데 네. 진짜 같아. 그 관측한 똑같아. 이미지들과 정말 이 시뮬레이션 진짜인 거네. 흡사한데요? 그리고 저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은 다 태양 질량의 100만 배. 네, 기본적으로 그쵸 픽셀 하나하나가 다 그 정도 질량을 갖고 있는 그럼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태양 같은 애들은 있겠거니라고 아직까진 그냥. 그렇죠. 그 한 영역에 다 얼버무려져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은하 생략됐음에도 보이는데 저기 불구하고 우리 은하잖아 저거. 그러니까 우리 은하처럼 생긴 저 막대 모양이랑 전부 다 저 관측이 오른쪽 되네요. 아래 두 번째 거. 딱 우리 건데 디스크 갤럭시. 정확하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관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허블의 소리곱새 네. 거기서 이야기하는 타원 은하에서 이어져서 쭉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로 갈라지는 그런 모든 디테일한 걸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모델이 거의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비정형 그 뭐라고 했죠? 불규칙 은하도 네. 있고 이런 거 재밌겠다. 저 중에서 하나 진짜 은하 사진 넣어놓고서 이 중에 진짜인 것은 아, 골라봐라.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직 조금 그래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량이 더 많아져야 되다 보니까 그쵸. 결과적으로는 그 계산 분해능, 해상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전력도 들고 맞아요. 데이터 용량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엄청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슈퍼컴퓨터가 수개월 동안 막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일 것 같기는 해요. 기후 위기인데 이전에 좀 바짝 도끼가 올랐던 우리 우주먼지님이랑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컴퓨터 공학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컴퓨터가 더 발전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저 일러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뭐 엔터 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뭐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있다가 그래요? 나오는 결과예요. 나는 엄청 많길래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를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능력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엄청나게 고성능의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1년이 걸리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솔직히 놀랍지는 않죠. 저런 이 정도로 제대로 된 변수들을 집어넣었으니 저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긴 해요. 네. 그러게요.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또 이제 연구할 포인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거죠.